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 한국 아니잖아요. 여기 취재차 들른 한 여행지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미국 기자와 한국 남성이 있습니다. 온통 한글로 뒤덮인 도시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여행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에디터가 제 적성에 딱이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기사를 쓰는 에디터예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늘 새로운 유행과 여행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힐링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바쁜 현대사회에 지쳐 여유로운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잡지에서도 특별히 아시아의 여행지를 골라 취재를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북유럽 쪽 출장을 많이 다녀왔던지라 아시아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색적인 먹거리와 문화가 기다릴 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었죠. 처음 여행지를 고르는 회의를 할 때 정말 많은 나라들이 후보로 올랐어요.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곳이 한국과 몽골이었죠. 에디터들끼리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편집장님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들어와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과 힐링이 컨셉인 아시아 여행지를 고르는 중인데 최종 후보로 한국과 몽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편집장님께서는 단박에 여길 가라고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죠. 한국을 지지하던 에디터들은 의아한 눈치였어요. 그러자 편집장님은 한국은 한류 문화나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러 여행을 갈 만한 곳이지 자연이나 힐링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하면 명실상부 높은 건물과 최신식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 기사 컨셉에 어긋난다고 했죠. 그러자 한 에디터가 한국에 등산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산을 타겟으로 여행하거나 한국의 제주도 여행을 주제로 기사를 쓰면 자연과 어우러져 쉬는 컨셉에 딱 맞다고 했어요. 편집장님은 한국은 사실 어떤 컨셉이든 잘 소화해서 무슨 주제를 정하더라도 여행 가기에 완벽한 장소라 덧붙일 말이 없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자연이 아니라 기술력 아니겠냐며 독자들의 시선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하면 삼성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술력과 콘텐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몽골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직접 출장을 가면 좋을까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국으로 결정되려고 했을 때는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더니 다들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장과 여행은 좀 많이 달라서 아무리 여행 에디터라도 일하러 가는 거라 출장이 여행처럼 즐겁진 않거든요. 심지어 몽골은 비행시간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몸으로 부딪히는 출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시아권 여행은 처음이라 들뜨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갈 사진작가를 정해야 했는데 작가님들 스케줄이 다들 빡빡해서 몽골 출장을 함께 갈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좀 막막했습니다. 꼭 다들 한가하다가 제가 일 때문에 필요해지면 바쁘고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리 사진작가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매일 작가님들 스케줄표만 새로 고침하던 그때 우연히 몽골 스케줄이 가능한 작가님을 찾았고 저는 바로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저는 아뿔싸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출신 사진작가 재현이었는데 꽤나 과묵하고 진지한 편이라 장기간 출장 갈 땐 절대 X라며 모두들 피하는 작가였거든요. 그 생각까지 미쳤을 땐 이미 신호가 끝나고 전화를 받은 재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버버하고 당황하다가 결국 몽골 출장의 사진작가로 함께 가달라고 제안했고 재현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사무적인 대화만 하고 툭 끊어버렸죠. 몽골 여행이 최소 7박 8일이라 그 긴 시간을 과묵한 재현 씨와 어떻게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잠깐 후회스럽다가도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사실 재현 씨 실력은 우리 회사 최고라고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나거든요. 감각 있는 구도와 신의 손이라 불리는 보정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몽골 일정을 준비했어요. 몽골의 유명한 여행 코스들은 여기서 미리 검색해서 루트를 짜서 생각해두고 울란바토르 시내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의 의견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고비 사막이나 투어 코스들이 워낙 많아 20일 내내 초원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위한 최적의 코스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었죠. 그치만 울란바토르는 시내기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없이 사막 투어에 혼을 실었습니다. 코스는 대충 정해뒀고 예약도 현지에서 하기로 했어요. 미리 미국에서 예약하면 미국인들끼리 같은 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 현지에서 랜덤으로 배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몽골 여행을 준비하고 재현 씨와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재현 씨는 다 같이 밥 먹을 때만 한두 번 먼 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낯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한국인이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는 게 다였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며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재현 씨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스트레이트로 밤새 마셔도 백전백승 모두 다 재현 씨한테는 비할 바가 안 됐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술 취해서 실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챙겨주고 귀가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재현 씨가 특별한 건지 한국인들은 원래 술에 대한 어떤 DNA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들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하게 몽골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도 해야 하고 꽤 긴 시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노트북에 영화를 잔뜩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기겁했습니다. 충전을 해오지 않은 거였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도 소란을 떨자 재현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충전을 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정심심하면 제 거라도 같이 보시겠냐고 했고 다 한국 컨텐츠긴 한데 혹시나 해서 영어 자막도 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새삼 재현 씨의 섬세함에 놀랐죠. 저를 위해 혹시나 하고 영어 자막을 다운받아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의아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과묵하다더니 생각보다 섬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재현 씨와 같이 재현 씨가 다운받아온 한국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씨가 다운받아온 드라마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션이나 첩보물 같은 좀 진지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이돌을 구하는 여고생의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는 웬 한국 드라마 OST가 빌보드 차트에 들었길래 저도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하고 찾아본 적은 있었는데 재현 씨가 이 드라마를 다운받아올 줄이야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참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연 배우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2008년 당시 분위기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한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작가의 세심한 이야기 전개와 감독의 아름다운 연출에 홀린 듯 드라마를 봤죠. 재현 씨와 저는 그렇게 계속 다음 편을 외치며 몇 시간 동안이나 봤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채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승해야 할 시간이 왔고 아쉽게 노트북을 덮을 수밖에 없었죠. 드라마에 푹 빠져 벌써 절반이나 왔다니 놀랐어요. 재현 씨도 제가 재밌게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보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비행기를 갈아탔고 다음 비행기는 한국의 A 항공사였어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가 많이 없다 보니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너무 재밌게 한국 드라마를 봤던지라 한국 비행기를 탄다는 사소한 사실도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저는 재현 씨를 비롯한 한국 승무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동양인들은 키가 작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재현 씨만 유난히 큰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승무원들의 키가 꽤 클 뿐더러 기내에 있는
한국 손님들도 다들 키가 큰 편이었어요. 동양인들이 작다는 건 다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다 생각보다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가 하얗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백인이니 유색인종이니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인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 때문에 저보다 한국 승무원들 피부색이 더 빛나 보였어요. 그런 저는 생각보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찾아 앉고 나니 금세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날 기내식 메뉴는 파스타와 불고기 덮밥 중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재현 씨는 당연히 불고기 덮밥을 골랐고 저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일말의 고민도 없이 파스타를 골랐겠지만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고기 덮밥을 골랐죠. 기내식을 받아들고 저는 먹음직스러운 향에 놀랐어요. 건너편 외국 손님은 파스타를 골랐던데 제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여서 만족스러웠죠. 옆에는 쌈채소도 함께 나왔길래 쌈에 밥과 불고기를 얹어 한 입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건강하기도 한데 맛도 있다고? 근데 왠지 살도 안 찔 것 같다며 사기 음식 아니냐고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오두방정 떠는 말투가 그대로 나와서 당황했는데 저의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재현 씨가 웃으며 한국 음식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재현 씨의 웃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웃는 모습이 훨씬 잘생겼네라고 생각하는 저를 알아채고는 당황했어요. 아무튼 재현 씨는 한국에서 먹는 건 훨씬 맛있다고 다음에 한국 가면 맛있는 곳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내식을 먹고 저는 재현 씨와 남은 드라마를 보며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정말 긴 비행 시간에 한숨이 나왔지만 막상 재현 씨와 함께 봤던 드라마 덕분인지 하나도 길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저는 기사님의 말씀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기사님은 한국 사람인 재현 씨 때문인지 한국어로 얘기하며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몽골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시는지 궁금했죠. 우연한 일일 거라 생각하며 일단 저희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재현 씨 얼굴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재현 씨에게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죠. 재현 씨는 당황한 듯 기사님께 한국어로 물었고 기사님은 즐거운 듯 웃으며 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현 씨도 깜짝 놀라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몽골에선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이 굉장히 친숙한 데다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편리해서 한국 가게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오히려 한국 가게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죠. 과연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는 한국 간판과 한국 브랜드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이제서야 아까 기사님이 한국어를 하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몽골에서 저렇게 한국 가게들이 많고 한국 문화가 친숙하니 자연스레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는 전혀 몽골 같지 않은데 여긴 여행기사에서 빼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나 여기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내려두고 저희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둘러보며 취재거리를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재현 씨는 여기 꼭 한국 신도시 같다며 한국의 편의점이나 카페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본 한국 편의점에는 정말 한국어로 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몽골 여성분께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다가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불쑥 저희 앞에 서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죠. 그분은 제게 말을 건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재현 씨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로 한참을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뭔가 재현 씨가 난처해하는 느낌이었고 몽골 여성분은 뭔가 적극적인 태도였죠. 나중엔 아쉬운 눈치로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고 재현 씨는 당황해했어요. 재현 씨는 정말 부끄러워하며 저 여성분이 제게 한국에서 왔냐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였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워서
더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재현 씨는 키도 크고 선이 굵은 데다 옷도 좀 잘 입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도 나쁘지 않지만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몽골 사람은 제가 여자친구쯤 되는 줄 알고 저를 흘겨보고 갔겠죠? 재현 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몽골 사람도 꽤 예쁜 편에 속했는데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들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재현 씨는 제가 취재거리가 궁금해서 그런 줄 알고 편의점 얘기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가 몽골은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으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이 찾는다고 했죠. 특히 한국 예능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거기 많이 나오는 삼각김밥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몽골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국 기업들 점유율이 70% 이상일 정도로 한국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어요. 심지어 몽골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죠. 사실 제가 오늘 출장 오는 길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고 불고기 덮밥을 먹지 않았더라면 몽골의 한국 유행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 컨텐츠에 몰입해서 순식간에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하고 불고기 덮밥도 정말 맛있게 먹고 나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재현 씨와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가게를 소개할 수도 없고 큰일이라며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제 배에서 꼬르륵 하고 밥 달라는 신호가 울렸어요. 재현 씨는 저를 보며 또 웃더니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했죠. 아무래도 재현 씨의 웃는 모습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덩치가 산만하게 크고 무섭게 생겨놓고는 웃을 땐 세상 아이처럼 웃는 게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하러 온 거지 딴 생각 말라며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몽골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 한쪽엔 또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장님께 이 한국 음식은 뭐냐고 여쭤봤고 사장님께선 여기 우리 직원 덕분에 매출이 팍팍 올랐다며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직원분이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잊지 못해 집에서도 종종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당에선 돌아가며 직원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곤 하는데 그때 자연스레 스테밀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게 됐고 사장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곤 한동안 스페셜 메뉴로 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께서 재미로 시켜봤던 스페셜 메뉴에 더 관심을 보였고 그 음식이 인기를 끌자 정식 메뉴로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왔다 돌아간 몽골 사람들이 다시 몽골로 와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메뉴가 인기가 많다고 했죠. 요즘은 오히려 주력 음식이 한국 메뉴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저희도 몽골 전통 메뉴와 한국 음식을 같이 시켜봤죠. 재현 씨에게 그 음식이 한국에서 대단히 맛있는 음식이냐고 물어봤는데 재현 씨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라 의아하다고 했어요. 그 음식은 바로 김치찌개였거든요. 정말 한국에선 너무 흔한 음식이라 집에서 그냥 딱히 먹을 게 없으면 먹는 친근한 음식인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킨 메뉴가 나왔고 저는 처음에 매워 보이는 김치찌개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아 몽골 음식을 주로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재현 씨가 한 번만 먹어보라며 아까 불고기 덮밥도 잘 먹지 않았냐고 했어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먹는 맛과 비슷하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재현 씨는 제게 김치찌개를 권한 걸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입 먹어보고는 오묘한 김치찌개의 맛에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재현 씨는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며 한국에선 잘 먹는 게 복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잘 먹는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재현 씨 부모님이 보시면 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말했고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뱉은 방정맞은 소리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려는데 재현 씨의 대답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마 좋아하실 거라며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 헛기침을 하고는 저 이제 다 먹었으니 얼른 우리 취재거리 고민해보자며 후다닥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기분을 느끼며 일단 투어를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로 갔어요.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에서 여러 명을 묶어서 가이드와 차를 타고 함께 몽골의 광활한 자연을 느끼는 코스로 이루어져요. 보통 함께 가는 동행들과 여행 내내 자고 먹고 같이 하는 형태였죠. 여행사에서는 지금 미국인들끼리 가긴 어렵다고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남는 자리가 2자리 있다고 했어요. 저흰 오히려 좋다며 그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고 내일 아침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비 사막이 포함된 코스를 골랐고 최대한 스팟을 많이 돌아보는 일정으로 골랐어요. 최대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해보고 기사에는 최적화된 코스를 골라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행을 만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성 2명, 중국인 남녀 커플 그리고 저희 이렇게 6명이서 한 차를 타고 몽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밤엔 별을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글이 많았지만 뭐 큰 문제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굉장히 후회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좀 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몽골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경이로웠죠. 재현 씨도 몽골은 몽골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다며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중국인 여자가 다친 것 같았죠. 무리하게 사진을 찍다 넘어져 무릎이 긁힌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얼른 가방에서 밴드와 약을 꺼내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인 여자는 밴드와 약을 쓰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남자친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다정한 한국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재현 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 씨가 세심하고 친절한 건 한국인들 특징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밤이 되자 하늘에선 별들이 쏟아졌어요. 불빛 하나 없는 넓은 초원이라 별들이 더 잘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엔 정말 별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중국 커플들은 낮에 사진 찍다 다친 이후로는 둘이 다퉜는지 어쨌는지 숙소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두 사람은 놔두고 한국 친구들과 저 재현 씨는 작게 램프를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방학을 맞아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둘 다 영어를 정말 잘해서 다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지희라는 친구는 로봇공학을 전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유나라는 친구는 드라마 작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꿈 많은 한국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도 생각나고 정말 좋았어요. 밝고 긍정적인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행 오면 이렇게 몰랐던 다른 사람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몰랐던 재현 씨 얘기도 듣게 됐죠. 재현 씨가 사진작가가 된 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재현 씨는 수의사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유기된 동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었지만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가 정성스레 찍은 사진 덕분인지 강아지들은 해외에서 입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강아지들을 보내주다가 어느 날 우연히 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현 씨의 사진과 선한 활동을 본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진지하게 사진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했고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와 그 작가 밑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지금은 입양 사진은 찍어주지 못하지만 미국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 강아지들을 입양처까지 데려다주는 봉사활동으로 강아지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재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저희는 매일 밤 별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그런데 정말 불쾌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몽골 초원을 여행하는 거다 보니 세수나 양치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샤워 시설을 찾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틀이나 씻지 못하다가 3일차에 겨우 샤워 시설이 구비된 숙소에 도착했죠. 다들 신나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샤워장으로 향했고 씻고 나오니 한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 커플들은 두 사람 중 누구도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머리도 가렵고 찝찝할 텐데 어떻게 안 씻고 있을 수가 있지 의아했지만 그 둘은 떡진 머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경악할 점은 여행 기간인 5박 6일 동안 그 둘이 씻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이동할 때는 보통 차에서 다들 잠을 자는데 그 두 사람은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이 약해서 그 둘에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다들 이래서 동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싶었고 기사에 대놓고 쓸 순 없었지만 저 역시 동행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꼭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밤마다 중국 커플들은 빼고 저희끼리 모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인들은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모여도 둘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녁이 하루 있는데 그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친구 2명이 저희에게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 재현 씨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나했어요. 컵라면을 챙겨왔는데 야식으로 드시겠냐고 물었죠. 여행 내내 가이드가 밥을 해주기도 하고 현지 게르에서 현지식을 주는데 다 맛있긴 했지만 약간 물리던 시점이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여행 와서 둘만 먹을 수 없다며 6개를 챙겨왔다고 했고 저희에게도 컵라면을 나눠줬어요. 그리곤 한국 사람들은 꼭 한식을 먹어줘야 하는데 아마 이 기분을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떻게 빵과 시리얼만 먹고 일할 수 있냐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재현 씨에게 재현 씨도 그러냐고 묻자 재현 씨는 집에선 한식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밥솥을 챙겨와 주기적으로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고 했어요. 요리를 하는 재현 씨의 모습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그레이스가 먹었던 불고기 덮밥, 김치찌개 이런 건 눈 감고도 한다며 자기 요리 정말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 같다고 하자 다음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하는데 재현 씨의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꼭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렸거든요.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2분 일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은근 잘 어울린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밤잠을 설쳤고 다음날 초췌한 얼굴을 보고 유나가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갈 시점이었고 저는 몽골 초원 투어는 쓸 게 많은데 울란바토르 시내 내용은 기사에서 빼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 고민을 듣고 지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주었습니다. 몽골 속 미니 한국이라며 한국 문화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몽골에 와서 한국 분위기도 간접 체험하고 초원도 경험하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냐고 했죠. 꿩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도 정말 재밌었고 지희의 아이디어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방향을 정하면 사실 추가 촬영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미 촬영은 많이 해뒀으니 기사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헤어지는 날 지희와 유나와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많이 친해졌는데 아쉬웠어요. 서로 미국 오거나 한국에 오면 정말 잘해주겠다며 꼭 놀러오라고 하고 SNS 연락처를 주고받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재현 씨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몽골 기사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막탈고를 끝내고 팀장님의 결제를 기다리며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설레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재현 씨가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드셔보실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집에 놀러 가는 거니 선물도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가면 좋아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지희와 유나를 만나러 한국에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울란바토르의 미니 한국 대신 진짜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그레이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가 한국어로 뒤덮였다는 걸 몰랐는데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이게 한국이 아니라고 싶을 지경이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래저래 세계로 영향을 뻗어가고 있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더 자랑스러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죠?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그 돈 주고 이 땅을 왜 사요? 미쳤어요? 2009년 당시 200억가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국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 땅은 200억은커녕 10배를 더 줘도 매입이 어려울 지경으로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땅을 왜 구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부동산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어요. 부동산 디벨로퍼는 땅의 가치를 측정하고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2009년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2009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즈의 CEO가 갑자기 불러 맨해튼 32번가 부지 분석을 맡겼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수석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정부 요청에 의한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의아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 정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정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의뢰서를 펼쳐봤고 해당 부지에 한국문화원을 짓고 싶다는 내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장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던 590제곱미터의 부지였는데 위치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가까이 있었고 지하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었죠. 게다가 코리아타운과도 가까워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에 최적의 입지였어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지의 잠재력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지가 가진 가능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코리아타운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동인구를 분석했죠. 놀랍게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지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K뷰티 매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이 부지는 금광과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맨해튼 부동산 가격 변동을 추적해보니 이 지역은 한 번도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9.11 테러 이후에도 회복이 가장 빨랐던 곳이죠. 한국 정부의 보는 눈은 놀라웠고 투자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부사장 마이클 앤더슨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동양인들의 감상적인 발상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헛발질하는 거라고 주차장 수익이 안정적인데 왜 위험을 감수하냐는 거였습니다. 앤더슨은 회의 내내 제 분석을 깎아내렸어요. 금융위기 때 이런 큰 투자는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맨해튼의 부동산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접근성을 설명했고 주변 상권 분석 데이터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죠. 그러자 앤더슨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번에는 인신공격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계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분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문화적 이해도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CEO는 결과가 어찌됐든 우린 돈 받고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한국 정부가 헛발질을 하든 말든 할 일을 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하셨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맨해튼의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저의 확신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문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앤더슨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저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일뿐이었죠. 다음 날 현장에 직접 들러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둘러보던 그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간판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간판에 흐릿한 글씨가 벽돌 사이로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0년도 더 된 아버지의 세탁소 흔적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탁소를 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이곳이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매일 세탁소에서 시작된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맨해튼의 비즈니스맨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를 찾아가야 한다며 늘 서둘러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곤 했어요. 벽돌 틈에 남은 앵커볼트 자국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때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나무 선반이 있었어요. 드라이클리닝된 옷들이 반짝반짝 걸려있던 그 선반에서 늘 특유의 세탁 냄새가 났었죠.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2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졌죠. 세제값은 올랐는데 세탁비는 올리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세탁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작 15살이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판을 떼시던 날의 쓸쓸한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허름한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580만 달러에 매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언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금융위기 때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세탁소가 있던 이 거리는 당시에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죠. 지금도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현장 조사를 위해 주변 상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셨어요. 세탁소 박사장 딸이 이제 이런 큰 회사 디벨로퍼가 됐다며 기뻐해 주셨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투자 가치를 분석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부지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때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이 새겨졌던 이곳에 이제는 당당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더욱 꼼꼼히 자료를 준비했어요. 주변 부동산 시세 변동 추이부터 향후 개발 가치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죠. 수치로 보면 1,580만 달러는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로 인한 기회였어요. 그날부터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일 야근하느라 바빴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앤더슨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책상은 늘 깔끔했는데 유독 그날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죠. 무심코 본 서류의 헤더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앤더슨은 이미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제 의견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도 전부 그 자리에 카지노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근처 노인회관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해당 부지의 사진을 찍고 측량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여기에 한국문화원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냐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할머니께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친구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할머니라고 평생 한글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민 온 후손들이 한글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치셨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실에서 한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꼭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대요.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여기 문화원이 생기면 우리 이민 온 후손들이 이곳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셨죠. 만약 앤더슨이 계획하는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 전체가 황폐화될 게 뻔했습니다. 노인회관을 나서는데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얘기와 매주 토요일이면 울려 퍼지던 한글 수업 소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비밀 미팅 일정표 그리고 개발 계획서까지 하나하나 복사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모두 공개했고 이 부지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무조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거라고 얘기했죠.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의 계획이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앤더슨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저는 부지 매입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건축 설계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적인 느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했죠.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에서 최지혁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주무관은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설계도 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일에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받아온 설계도를 보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도의 통유리 외벽이 마치 한복의 곡선처럼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죠. 햇빛이 비치면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곡선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라웠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각 층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지하 2층은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고 지하 1층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장 천장은 전통 처마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1층 로비는 25m 높이의 보이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한옥의 마당처럼 하늘이 보이도록 했죠. 2층은 정원이 있는 전시 공간, 3층은 한글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한글 학교는 4층에 자리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5층 세미나실이에요. 전통 마루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좌식과 입식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사무 공간도 한국의 미를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서 최 주무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화원이었거든요. 최 주무관이 소개한 건축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처마의 선, 기둥의 비례, 창호의 패턴까지 하나하나 한국적 정서를 담았다고 해요. 특히 통유리 외벽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낮에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공간이 드러나고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한복의 곡선이 맨해튼의 밤하늘에 부드럽게 새겨질 거라고 했어요. 마치 한복을 입은 듯한 건물이 될 거라고 했죠. 복도마다 설치될 미디어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전통 문양, 현대 미술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관람객들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했죠. 놀라운 건 그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이 모두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와 사랑으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라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뉴욕을 강타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되면서 건설 현장도 중단 위기에 처한 거였죠. 현장 소장은 안전수칙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현장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만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앤더슨이 또다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최 주무관은 서울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의 이야기를 현장에 적용해 다시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보건당국에 우리 현장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를 넣었어요.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를 동원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공사 재개를 앞두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만들어냈죠. 더 놀라운 건 현장 인부들을 빼가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앤더슨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사를 통해 우리 현장의 핵심 인력들에게 더 높은 일당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부들을 유혹하려 한 거죠. 매일 아침 텅 빈 현장을 바라보는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멈춰선 크레인과 덮여있는 자재들 그리고 적막한 공사장까지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은 초과되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어느 날은 현장 게이트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검사가 미흡하다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재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죠. 분명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자 최 주무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한국의 건설사들과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방역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죠. 현장을 구역별로 나누고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식부터 작업자들의 동선 관리까지 세세한 지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현장 인부들도 쉽게 이해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 주무관이 가져온 K방역 건설 현장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는 이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 뉴욕시 당국에 제출했어요. 우리의 방역 계획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최 주무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결국 시 당국도 우리의 방역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현장 인부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최 주무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한국처럼 작업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인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거였죠. 그와 동시에 최 주무관은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의 허위 신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시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았죠. 마침내 6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어요. 첫날 아침,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앤더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현장의 단합력은 더욱 강해졌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졌지만 오히려 현장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최지혁 주무관과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죠.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던 최 주무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일본 도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었죠.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도 텔레비전이 있냐고, 집에서 김치만 먹고 사냐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며 놀리기도 했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문화 수업 시간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에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다 같이 보는 교과서에 임진왜란이 문화교리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결심했다고 해요. 언젠가는 꼭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날까지 힘쓰겠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달라졌다고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문화원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최 주무관은 문화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뉴욕 한복판에서 당당히 한국 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자신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렇게 순탄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어느 날 더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중국의 거대 부동산 재벌 그룹 진룽이 우리 부지 매입을 시도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부지 매입을 앞두고 진룽그룹의 부회장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면서 이민자들이 운영하던 허름한 세탁소나 식당이 있던 자리에 무슨 문화원이냐며 비웃었어요. 순간 1980년대 초반 어느 추운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월스트리트 직원들의 와이셔츠를 아침 일찍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중국계 사업가가 찾아와 세탁물을 돌려달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의 실크 셔츠가 망가졌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배상금을 요구했죠. 사실 그 셔츠는 이미 오래되어 낡은 것이었는데도 새 옷이었다며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부족한 영어로 설명하려 애쓰셨지만 그 사업가는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같은 이민자들은 이런 고급 옷을 다룰 자격도 없다며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한 달 수입을 모두 털어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주를 드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여셨죠. 진룽 부회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매입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견한 건 앤더슨의 오래된 비리였죠. 2년 전 일본의 파친코 그룹과 손을 잡고 이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려 했다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과 손잡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룽그룹이 제시한 매입가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았어요. 최 주무관의 조사 결과 이 부지를 초고층 카지노 단지로 개발해 중국 자본 세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앤더슨은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진룽그룹의 고위 임원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매각을 유도하려 했죠. 위기의 순간은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진농그룹의 회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입가를 3배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앤더슨이 진농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계좌 내역이었어요. 게다가 일본 파친코 그룹과의 거래 내역도 함께 발견됐죠. 모든 증거를 들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최 주무관은 앤더슨의 2년간의 비리를 상세히 보고했어요. 일본 기업과의 유착관계, 중국 자본과의 검은 거래, 회사 기밀 유출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앤더슨을 해고했어요. 15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그의 항변도 소용없었죠. 이번이 2번째였고 비리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앤더슨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사를 떠났고 진룽그룹의 매수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지가 단순한 땅이 아닌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원 건립에 더 큰 의지를 보여주었죠. 최 주무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히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도 기쁘지만 검은 자본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더 값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문화원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죠.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짓는 건물이 단순한 문화원이 아닌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의 상징이 된 거니까요. 앤더슨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공사장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문화원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틱톡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SNS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된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SNS 유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보여준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대요. 그러던 중 뉴욕의 한인 2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화원이 완공되면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다며 지금부터라도 돕고 싶다고 했죠. 이들의 열정은 놀라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사장 주변에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K-팝 커버댄스 공연부터 한식 시식회까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죠. 처음엔 1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콜롬비아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문화원 설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NYU 예술학과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SNS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공사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문화원 완공 후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K-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화제가 됐어요. 젊은이들의 참여는 공사 현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고 공정률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최 주무관의 제안으로 디지털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MZ세대들의 한국 문화 체험 사연을 모아 건물 기초석에 저장하기로 한 거예요. QR코드만 찍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했죠.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셨어요.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문화원이 생기면 함께 오고 싶다고 하셨대요. 3대가 함께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셨죠. 이제 공사장 가림막은 거대한 캔버스가 됐어요. MZ세대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 아트를 접목한 작품을 그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포토스팟이 됐고 뉴욕 미술계에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윽고 개관식 날 아침 문화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로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3-3-5 모여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죠. 40년 전 처음 뉴욕에 오셨다는 김영옥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화원의 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1970년대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하는 것조차 눈치 보였다고 하셨어요.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 자녀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지하 공연장에서 풍물놀이가 시작되자
할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장단이 그리웠다고 하셨죠. 2층 체험장에서는 떡매치기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떡매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떡을 만들었다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손주들은 처음 해보는 떡매치기에 신이 났어요. 3층 도서관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한글로 가득한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한글 학교에 데려다주며 꿈꿨던 날이 드디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책이 가득한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4층 한식 체험관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할머니는 김치 담그기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외국인들이 할머니의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죠. 점심시간 할머니는 문화원 식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떡국을 드셨어요. 40년 전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떡국 떡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셨습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할머니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문화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셨어요. 3대가 함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시며 이제 우리도 뉴욕에 자랑스러운 문화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후손들은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제 매일 아침 문화원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담긴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야 꽃 피운 자부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 이민자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 된 거죠. 해가 저물어도 문화원은 밝게 빛났어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뉴욕 한복판에 우리의 자부심을 세운 거예요. 15년의 긴 여정이 이토록 값진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가 욕하던 땅을 매입했던 한국 정부의 결정이 큰 가치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가면 꼭 한번 문화원을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